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네. CNA라고 하는데 그게 요새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그게? 이 CNA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 그러니까 태생이 된 이유 자체가 클라우드 때문인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미 도입을 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클라우드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필드에서 보는 이 상황에서는 이미 클라우드는 머추얼, 그러니까 정말 성숙화된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아직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서비스들, 기존에 우리가 SI성으로 만들거나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었죠.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은 예전에 있던 그냥 물리장비에서 돌리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그 외에 뭐 AI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적용을 할 만한 이거를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적용이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을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한 기업에서 운영자로 있었을 때의 경험인데요. 저는 그 기업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을 하는 기획하고 운영 개발에 대한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제가 그때 도입했던 이런 신기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은 그냥 예전 서비스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외부에 있는 하나의 무언가 신기술을 가져와서 붙이려다 보니까 이 서비스 라인,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코딩을 하는 이 라인이 원래 100줄이었으면은 한 200줄까지 추가가 되었어요. 인프라 세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네. 되니까? 거기다가 이 세팅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 서버 도입해야 되고요. OS 넣어야 되고요. 그 위에 뭐 네트워크 설치하고 심지어 이거를 운영할 운영자조차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지금 그거는 꼭 뭐 물리적인 온프리미스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지금 그 애플리케이션이 옛날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라면 맞습니다. 지금 막 세팅하고 다 필요한 거죠, 그건. 네네. 뭐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은 사람이 뭔가 새로운 신상이라고 하는 옷을 입을 때 이 사람이 멋있게 무언가 제 외모가 꾸며져 있고 내가 이 몸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내가 준비가 되어야지 이 옷이 맞는 건데 그냥 나는 내 몸은 그대로인데 그냥 비싸고 신상 옷을 입으면은 내가 신상이 되는 것이다 네. 라는 이런 비유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배포를 하는 이 서버가 벤더 다 다를 거고요. 그리고 OS도 리눅스, 유닉스, 윈도우 다 다를 거고요. 심지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각각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에 맞는 형태의 인스턴스에 맞춰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벤더를 맞춰서 우리가 개발하면 벤더 락인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벤더 락인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락인을 피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술이 바로 저는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이미지로서 말아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이미지는 원래 기존에 우리가 그냥 바이너리로 배포하기 때문에 각각 서버에다가 우리가 미드레어 설치하고 랭귀지 설치하고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 이미지는 그냥 컨테이너 엔진이 있는 어떤 환경에도 다 배포가 될 겁니다. 컨테이너는 이제 실행 파일하고 실행 파일 구동할 수 있는 그 환경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얘가 그냥 보통 우리가 어디 다른 데다가 뭔가 그 실행 파일을 하려면 뭔가 환경을 세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세팅하기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엄청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개발자 그러니까 이게 입장에서, 종속적이지 않은 거네, 환경에. 그러니까 환경에 종속적이지 않고 그만큼 우리가 원래 낭비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라는 이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컨테이너 딱 쳐보면 꼭 나온 단어가요. 도커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네. 예, 고래 있잖아, 고래. 네. 고래 위에 컨테이너 이게 있는데, 도커는 뭐고 컨테이너는 뭐예요? 네. 일단. 정의를 하자면은 네. 도커는 컨테이너의 한 종류입니다. 네, 한 종류인데 이게 대부분의 필드에서 만나는 엔지니어 분들이 이야기하면은 컨테이너를 그냥 도커라고 지칭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네네. AKA라고 말하죠. 그 도커가 왜 이 컨테이너의 표준 그 단어로서 떠올랐냐면요. 이 이야기가 제가 원래 기존에 컨테이너를 처음에 접했을 때가 한 6년, 7년 전 정도였는데 그때는 도커는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 종류 중 한 가지였어요. 아, 그러니까 컨테이너 종류가 여러 개 있었군요. 굉장히 많은 아, 컨테이너 종류가 있었거든요. 오케이. 예. 네. 근데 이 도커가 어느 순간 표준화가 되었죠. 그 왜요? 이유가 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포맷을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원래 기존의 다른 컨테이너 플랫폼들은, 컨테이너 엔진들은 각각의 자기들에 맞는 서버에 맞춰서만 배포가 되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에서 만든 컨테이너도 있었고요. 저희 리눅스, 저희 레드햇에서 만든 컨테이너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리눅스에서만 동작을 했고요. 윈도우에서만 동작을 했습니다. 각 벤더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만 동작을 했다라는 디펜던시가 있었는데 이 도커 파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디펜던시를 제거를 해봤습니다. 네. 도커 파일은 도커 엔진이 설치가 되는 어떤 OS든 어떤 플랫폼이든지 이 이미지만 있으면 배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식성, 네. 이라고 하는 이런 장점에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도커가 표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도커 파일이란 것은 도커 파일을 딱 까보면 네. 도커 파일에는 아까 말한 그런 이제 런타임하는 네. 실행 파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실행 파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 뭐 DB라든지 그 인프라 환경도 네. 세팅돼 있고요. 네. 그거를 딱 예를 주면 이 도커 파일에 의거해서 네.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그 어. 도커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는 하나의 여러 가지의 메타데이터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OS에 대한 정의하고요. 그 위에 미드레어 정의하고 뭐 DB 정의하고 여러 가지 파일들을 정의를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을 그렇죠. 정의하죠. 근데 이 라인에 맞는 컨테이너 이미지는 각각 흩어져 있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거를 얘가 이 이미지들을 모아서 하나의 레고처럼 조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완성품을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것이 바로 도커 하나의 이미지다라고 오케이. 정의할 수 있죠. 자, 도커 엔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도커 엔진은 뭐예요? 그럼 도커 엔진은? 도커 엔진은 이 이미지와 도커 파일과 도커 이미지와 그리고 컨테이너를 구동하기 위한 하나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상화할 때요. 가상화할 때 그 호스트 OS 위에 네. 하이퍼바이저가 있잖아요. 네. 그 위에 VM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같지는 않겠지만 네. 그것처럼 호스트 OS 위에 도커 엔진이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면요? 네. 이유는 한 네. 가지입니다. OS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VM에는 OS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VM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스트 OS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OS에다가 하이퍼바이저를 설치를 합니다. 이 하이퍼바이저를 올리면요. 이 위에 하나의 VM,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뜨게 되고요. 네. 이 버추얼 머신은 게스트 OS라고 하는 OS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맥북 쓸 때, 네. 맥북 쓸 때 제가 그 국가 사이트 들어가려면 네. 패러렐 네, 해가지고 맞습니다. 윈도우 VM 띄거든요. 네. 그런 거 똑같은 거네요? 그럼 똑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사용하시는 그 국가 그런 프로그램을 쓰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은 우리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가지고 계신 윈도우의 커널을 지나고요. 그렇죠. 이 호스트 OS의 커널을 지나서 저희가 쓰고 있는 맥북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겁니다. 즉 이게 레이턴시라는 겁니다. 커널을 두 개 지나는 것이 바로 레이턴시인데 이 저희가 말하는 컨테이너는 그냥 OS 하나 그리고 그 위에 프로세스로서 그리고 스레드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러니까 OS를 가상화에 격리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서비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하나의 OS만 이런 지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경량화가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럼으로써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로서 저희가 비교를 해보자면 원래 VM에서 많이 사용하던 ISO 파일에는 OS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OS의 기본 용량이 적어도 1기가죠. 그렇죠. 몇 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도커 이미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라는 이 이미지 안에는 OS가 빠져 있습니다. 네. 베이스 OS는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그냥 참조만 되어 그럼 뭐 있습니다. 몇십 메가, 몇백 메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런타임하고 미드레어의 용량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컨테이너 이미지의 용량이 한 300기가, 네. 300메가? 300메가에서 한 500메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OS가 빠진 이런 네. 수준에서의 용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호스트 네. OS의 그 리소스를 다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게 근데 예를 들면 이 호스트 OS가 우분투 OS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다른 또 레드 리눅스일 경우도 있고 네. 리눅스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서로 다른데 얘가 아까 아무 데서나 이식이 다 된다 그랬잖아요. 컨테이너는요.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거를 만들기 위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준비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레드햇이니까 레드햇 리눅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아마 이 컨테이너 환경 이용 못할 겁니다.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못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쓰고 싶은 이 AI나 머신러닝이나 블록체인 서비스는 아마 못 쓰게 될 겁니다.
이렇게 OS 디펜던시나 하드웨어 디펜던시 혹은 한 벤더의 디펜던시를 없애고 우리가 어디든 이식할 수 있게 이렇게 가볍게 그리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도커 엔진이 네. 도커 엔진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은 네. 속성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벤더건 네. 아니면 뭐 OS건 어떤 그런 환경 뭔가에 종속적이지 않은 네. 독립적인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거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 이뮤터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과거에 많이 나온 단어인데 저희가 막 이집트 피라미드, 파라오 막 얘기를 할 때 나오는 그래요? 이뮨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데요. 불변함입니다. 아. 변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는 이 컨테이너라는 게 한번 떴을 때는 얘는 이후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컨테이너 이미지니까. 이미지로서 탄생을 한 런타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이미지의 변화를 가해야만 이 컨테이너가 변하는 것이지 컨테이너에 저희가 뭔가 파일 만들고 막 이렇게 쌓더라도 이 컨테이너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네. 이게 기본 사상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뭐 어떤 응용 프로그램 돌리기 위해서 네. 인프라를 세팅하잖아요. 네.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수정해야지, 보완해야지. 네. 하면 거기서 뭔가 또 애드해가지고 뭐 코드 수정하고 뭐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서버에서 막 이렇게 네네. 저희가 CLI를 쳤죠.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냥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른 걸로 딱 리플레이스 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이미지로 또? 이 이미지를 만드는 이 베이스 파일, 그러니까 네. 메타데이터인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이 정의에서 네. 아마 라인을 추가를 해서 이 이미지를 새로 만들 빌드를 하고 네네네.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업데이트하는 그런 관점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장점은 보안입니다. 이게 저희가 컨테이너를 이야기를 할 때 컨테이너 보안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이 이야기는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가상 환경이나 피지컬 환경에 비해서 훨씬 더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이 컨테이너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나온 핫한 뉴스, 굉장히 어려운 뉴스 중 하나가 랜섬웨어 감염이었죠. 네네네. 이 컨테이너 랜섬웨어 감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미지에다가 랜섬웨어를 심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다운을 받아도 컨테이너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의 침입이나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안성이 뛰어난 이런 역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용자의 사람의 실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사람의 실수가 개입될 확률도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쌓던 로그랑 파일이랑 이미지들은 어디다 넣어야지? 라는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컨테이너 이미지 안에 넣어야 되나? 계속 변하는데 첨부 파일은 계속 쌓이는 건데? 라고 하는 저희가 이런 히스토리에 대한 히스토리나 아니면 우리가 쌓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는 스테이트 리스, 상태 저장하지 않는다. 상태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가장 대표적으로 DB가 있죠. 이 데이터베이스 같이 데이터가 필요한 것들은 이 컨테이너에다가 스토리지를 묶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필요한 요소들을 이 스토리지에 넣고 이 컨테이너가 죽었다 살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소득이 돼도 이 스토리지만은 계속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네네네. 것이 바로 컨테이너 스토리지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물류항만 시스템에 저희 컨테이너 박스를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바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컨테이너가 배송지로부터 고객에게 저희가 배송을 하기까지 이런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컨테이너를 들기 위한 크레인도 필요하고요. 옮기기 위한 트럭도 필요하고 저 항만에 가가지고 들어가지고 추적도 옮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 현재 어디 그래서 있는지. 굉장히 많은 매니지먼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컨테이너 기술에서 이런 부수적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즉 저희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쿠버네티스입니다. 네. 개발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면 네. 일단 어떤 것이 필요한 겁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개발을 할 때 저희가 아키텍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우리가 개발을 하고 만들어낼 이 애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가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 어떤 구조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원래 우리가 기존에 여러 명이 하나의 서비스를 그냥 하나의 코드 파일에서 그렇죠. 우리가 만들었으면은 뭐 A라는 사람이 이 소스 코드를 고장을 냈어요. 그러면은 전체 시스템이 다운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사람이 폴트에 의해서 서비스가 다운된다는 게. 근데 이거를 각각 뭐 한 5명의 개발자가 있다면 5명의 개발자가 서로 다른 서비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A가 무너지더라도
BCD가 만든 서비스는 살아있겠죠. 네. 그럼 이거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음. 내가 들어가려는 기능 중 하나는 문제가 되었지만 전체 서비스는 그다지 문제가 없구나 라고 직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종속성 같은 것도 배제하는 거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한편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분산시켜버리면 이게 시스템 리소스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쓰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성능에 저하가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나오고 나서 어. 그 사상이 나오고 나서 버추얼 머신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아하. 근데 이거를 경량화된 컨테이너로 이용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리소스의 이런 비효율성까지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클라우드도 굉장히 확산됐고요. 그죠? 그렇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가 5개입니다. 이 5개가 A에서 D로 이어져 갈 때 저희가 무언가 정책을 걸어서 이어가는 하나의 통신 플로우를 그렇죠.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 가지고 있던 서비스 로직, 우리가 개발하는 소스 코드에다가 라인을 추가를 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요. 여기로 A는 D로 가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건데요. 개발자들이 원래 우리는 이 서비스 로직 개발만 하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 로직 개발에 굉장히 많은 저희의 공수와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네. 이게 굉장히 그래서 MSA는 관리가 어렵다라고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나온 어. 개념이 서비스 메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 제가 방금 이 설명을 할 때 이 A라는 서비스에서 추가되어 있는 이 관리를 위한 소스 코드 네네. 라인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하나의 작은 컨테이너로 뺍니다. 아, 독립시키는군요, 그것도. 독립을 시키고요. 아. 저희는 이걸 사이드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이드카는 저희가 오토바이 운전할 때 옆에다가 네네네. 달고 다니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사이드카처럼 이 컨테이너와 이 컨테이너는 페어링이 되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위에 있는 서비스 로직 컨테이너는 서비스 로직만을 담당을 하고요.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플로우를 담당하는 것은 이 사이드카 컨테이너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네네. 무언가 집중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게 해준 것을 바로 이 서비스 메시 역할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자기가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웹 뭐 페이먼트 쪽이다. 네. 페이먼트 소스만 거기에 집중을 하고 네. 페이먼트하고 나중에 뭐 배송이랑 네. 배송 루틴하고는 이 사이드카가 알아서 하는 통신을 거고요. 하게 맺어주는 것이 이거를 우리가 소스 코드로 원래 만들었다면은 이거를 플랫폼화해서 우리가 하나의 오토메이션하게, 그러니까 자동화를 해서 만들어준 이 플랫폼이 바로 서비스 메시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관리하는 이 개념을 서비스 메시라고 정의를 하면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API 게이트웨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API 게이트웨이를 이야기를 하면 2가지 요소로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희가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서비스들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용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공용어가 API인 필요합니다. 거죠? 공용어가. 그게 바로 API입니다. 네네. 이 API인데 원래 기존에 저희가 대화를 할 때는 그냥 합쳐져 있는 랭귀지 안에서 소스 코드로서 대화했다면 하나 이제 API로 대화를 한다는 건데요. 아. 이 API가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제어를 해주는, 예를 들어서 보안 요소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컨트롤, 그러니까 사용자 컨트롤이 있고요. 그 안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트래픽에 대한 제어, 그리고 모니터링 요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API 게이트웨이가 모든 것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아까 게이트웨이 2가지 역할이 있었는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밖으로에서의 대화입니다. 이 MSA와 그래서 저희가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나의 거대한 성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성을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문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문이 바로 이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아, 그렇죠. 외부에 있는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네. 뭐 다양한 것들하고 또 뭐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그런 걸 쓰겠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블록체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개발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우리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죠. 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언가 커넥션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문으로서 이 API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서비스는 맞는 랭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버 사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가 필요하다면 노드.js라고 하는 랭귀지가 아마 맞을 거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쓰고 싶으면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정말 적합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 있었던 웹 기반이라면 자바가 적합할 수 있죠. 근데 이런 환경 자체를 각각의 서비스에 맞게 각각 개발을 하는 것이 원래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폴리글랏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아까 말한 이 5가지 이 서비스가 있다면은 각각 5가지 서비스에서 가장 적합한 언어를 택해서 알아서 개발을 하고 이거에 대한 서비스 통신을 아까 말한 API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 통신 언어로서 우리가 통신을 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폴리글랏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현재 우리가 가지고 도입을 해놓고 관제실에서 보고 있는 이 화면은 SMS나 혹은 APM이라고 하죠.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 왜냐하면은 이 SMS와 APM들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그것들은 목적성 자체가 우리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환경을 매트릭을 수집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쁘게 잘 볼 수 있는가, 관제실에 얼마나 이쁜 화면을 띄울 수 있는가의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 모니터링 시스템들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환경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이 언제 늘어날지 모르고요. 그렇죠. 줄어들지 모르고 죽었다가 살아나도 사용자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저를 표현할 때 다이나믹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다변화하는 우리의 환경을 캐칭을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해서 APM이나 모니터링 화면에 이렇게 띄워줄 수 있는 환경, 이것을 저희는 클라우드 모니터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을 모니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아까 쿠버네티스 같은 거 네. 실행 파일이랑 네. 실행 파일 그동안 쓴 구동 환경이랑 네. 한꺼번에 이미지로 패킹해가지고 그걸 쉽게 배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서든지 빨리빨리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네. 사라졌다, 없었다, 사라졌다, 없었다 그런 것을 다 체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이 필요하겠네요, 진짜. 그런 맞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아니 레드햇에 지금 다니고 계신 레드햇에 그 오픈시프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 도코드 컨텐츠 다 있는데 레드햇에 오픈시프트는 그거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그건요? 다 있는데 이미 네. 다. 예. 다 있고 네. 그거를 다 관리하실 수 있는 기업은 사실 오픈시프트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모든 것들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한 이런 개념들을 모든 사람이 필요한 관리자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도입하기 위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이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오픈시프트라고 하는 플랫폼은 쿠버네티스와 그리고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각각 말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들이 각각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만들 때 이 패키지를 각각 요소를 가져와서 우리가 알맞게 조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편하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이 웰메이드 그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플랫폼으로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는 진짜 그냥 서비스 로직 개발에만 집중을 하자라는 목적성에서 도입을 고려하신다면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컨테이너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제일 어려운 점이 풀스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표현한 내용 중에서 가장 밑단의 네트워크와 보안, 서버, 그리고 OS부터 가장 위에 개발 레벨까지 이야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나는 하드웨어 엔지니어야, 나는 OS 엔지니어야, 아니면 나는 개발자야 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뭔가 틀 안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나는 개발자여도 한번 내가 인프라를 공부해보고 인프라 운영자여도 개발을 공부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런 아마 새로운 개념들 자체가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다라고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